我慢できない。今夜お願い。そんなこと急に言われても怖いよ。大丈夫、あなたならきっとできるわ。思わぬ出会い、そして俺の人生を大きく変えたのは義理の姉ゆいなさんだった。まさかゆいなさんと一緒に暮らし、あんなことが起きるなんて、俺は一体どうなってしまうのだろうか。俺の名前は大石亮太、医療機器の営業をしている。大学時代に入っていたサークルの先輩から推薦してもらい、今の職場で働くことになった。給料はいいし休日も多いので生活は充実しているが、転勤が多いことがネックだ。俺は入社して5年になるが、もう2回も転勤している。そして今回も急に転勤が決まり、俺は今まで住んだことのない町へ初めて足を踏み入れた。俺の仕事では主に担当地区の病院を回り、医者と話すことが多い。医療関係の仕事は複雑なことがいろいろあるが、自分が売った商品で感謝されることもある。仕事にはとてもやりがいがあり、医者に感謝されると本当に嬉しい。俺には3つ年上の兄がいて、頭が良かった兄は医師になった。俺とは比べ物にならないくらいの秀才で、医学部を首席で卒業した外科医だ。研修医の時から成績も良く、大学病院でも優秀で期待の外科医と言われていた。そしてゆいなさんという綺麗で明るい女性と結婚し、幸せな生活を送っていた。俺は兄さんを尊敬していたし、綺麗な奥さんもできて羨ましかった。しかし突然の事故で兄さんはこの世を去ることに。5年前、兄さんが事故を起こしたとゆいなさんから連絡を受けた俺は病院へ向かった。どうなの？兄さんは無事なの？亮太くん、どうしよう。今手術してるんだけど、頭を強く打ったみたいなの。きっと大丈夫。兄さんなら大丈夫に決まってる。ご家族の方ですね。中へどうぞ。兄さん、あなたしっかりして。あなた。兄さんは頭を包帯でぐるぐる巻きにされ、意識はなかった。ゆいなさんが何度も声をかけているのに、兄は目を覚ますことはなく、突然この世を去った。俺と兄さんは幼少期に両親を亡くしていて、他に身寄りがない。新しい家族であるゆいなさんと結婚して、これから子供を作り幸せな家庭を築くと笑っていたのに、こんなにもあっけなく兄さんが人生の幕を閉じるなんて、俺はなんだか許せなかった。幸せにすると誓ったゆいなさんは一人ぼっちにされたのだ。ゆいなさんは兄さんと同じ病院に勤務する女医で、大学の頃からの付き合いだった。だから俺も学生の時からゆいなさんと兄と一緒に遊んだこともある。でも葬儀の日を境に俺とゆいなさんとの連絡は途絶えた。明るくていつも笑顔だったゆいなさんの顔が涙で溢れていて、俺は何も言えなかった。あれから5年、今はゆいなさんがどんな生活をしているのかさえ知らない。俺が新しく赴任する町にはゆいなさんの勤める病院がある。俺は5年ぶりにゆいなさんと会うことになるだろうが、ちょっと心苦しい。赴任先の職場を訪れ、他の社員に挨拶を済ませると担当病院の資料を手渡される。リストの中にはやはりゆいなさんが働く病院の名前が。正直ゆいなさんのことが気にはなっていたので、このタイミングで会うのもある意味運命だ。そう思いながら早速病院へ行き、ゆいなさんに挨拶することにした。病院へ行き、受付で名刺を渡して今後の担当医と挨拶をしていると院長室に呼ばれた。俺は手土産の菓子折りを持って院長室を訪ねる。はじめまして、私今後の担当になります大石亮太です。よろしくお願いします。これは丁寧に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赴任したばかりですが、ご迷惑かけないよう頑張ります。君は確か大石先生の弟さんなんだよね。はい、生前は兄が大変お世話になりました。彼はとても素晴らしい医師で、とても残念だったよ。ありがたいお言葉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これからいろいろよろしく頼むよ。はい、よろしくお願いします。俺は院長に丁寧な挨拶を済ませ、院長室を出た。廊下を歩いていると前から歩いてくる白衣姿の女性が見えた。
その人は俺の顔を見るとパッと明るい笑顔になり、俺に近づいてくる。亮太くん、久しぶりね。5年ぶりに会うゆいなさんはとても明るく俺に話しかけてくれた。ゆいなさん、お久しぶりです。元気でしたか？連絡もできなくてすみません。元気よ。亮太くん、すっかり大人になったわね。スーツ姿がとても似合ってる。仕事で会うなんてなんだか照れくさいですね。委員長から担当が変わるって話聞いてたのよ。亮太くんなら安心して任せられるわ。ご期待に添えるように頑張ります。私これからオペだから、後でまたゆっくり話しましょう。わかりました。また後ほど医局へ挨拶に行きます。ゆいなさんは兄と同じ外科医で毎日忙しい日々を送っている。大学病院は患者も多く、オペの回数も多いのであまり時間もないようだ。笑顔で話をしてくれたので俺は少しほっとした。兄がいなくなって5年が経ち、ゆいなさんは今の生活をしっかり頑張っているのだろう。俺は時間の空いたドクターの部屋を回り、ゆいなさんが医局へ戻るのを待ったが来ない。きっとオペに時間がかかるのだろうと思ったので、先に不動産屋を訪れた。新しい部屋の案内があると言われていたので打ち合わせをするためだ。俺が勤める会社には寮があり、生活するものは揃っているので着替えだけ持っていれば住める。そう思い、俺は前のアパートから着替えだけ持ってきていたので鍵をもらいに行く。うちの会社はとにかく転勤が多いので、会社もすぐ住めるようにしてくれている。引っ越しの手間がないことだけはありがたいと思う。こんにちは。今日からこちらのアパートでお世話になります。お名前をお願いします。大石です。大石亮太です。会社から連絡が来ているはずですが。すみません、確認します。不動産屋の受付、榊原さんという男性が慌てて俺の名前を聞き、パソコンを操作する。普通なら名前だけですんなりいく作業がおぼついたように見えるのは彼が新人だからか。俺は不思議に思い、女性スタッフがテーブルへ運んでくれたお茶を飲みながら待っていた。すると榊原さんは青い顔で俺の元へやってくる。大石様、大変お待たせしております。来週からではないでしょうか。今日からの手配になっているはずですが。いや、何か手違いがあったんですか？俺は今日からですが。大変申し訳ありません。大石様の入居は来週からになってまして。本当ですか？じゃあ来週までどこに住めばいいんですか？申し訳ありません。すぐに手配を。しかし間に合わないのでホテルになりますが。あまりにも榊原さんがおどおどしているので俺は少しイラッとした。手配がついていないのであればすぐにホテルを取るべきだし、俺は住むところがない。しかし彼は謝るばかりで手配を進めようとしないのだ。今日19時には仕事が終わるので、それまでに何とかしてもらえます？全力を尽くしますが、とにかくご連絡します。俺は半分呆れた顔で不動産屋を出てまた病院へと向かった。もしかしたら今夜はネットカフェかもしれないな。そんなことを思いながらとりあえず仕事を済ませることにした。男一人だし今日一日くらいならどうにかなるだろう。しかし今までこんな間違いを聞いたことがなかったので不満に思う。でも俺は人に文句を言える人間ではないので自分の胸に怒りを止めた。誰にだって間違いはあるし、怒っても解決はしない。それより全力で早めに措置を取ってくれた方がいいからだ。夜まで連絡を待つ間、俺は病院でゆいなさんと話をしていた。この町は初めて？そうなんですよ。来たこともなかったんで。美味しいお店とかたくさんあるから楽しいわよ。食べるの好きだからいろいろ行ってみたいですね。私も忙しくて外食が多いから今度紹介するわね。助かります。美味しい料理が食べたいです。アパート暮らし？引っ越しは終わった？それが。俺は榊原さんとの会話をそのままゆいなさんに伝え、1週間住むところがないと話した。するとゆいなさんは意外な言葉を俺にかける。それならうちにおいでよ。ゆいなさんの家に？ホテルとか大変だし、それに私あんまり家にいないから好きに使ってよ。でも女性の部屋なんて俺男だしダメでしょ。何遠慮してるのよ。弟なんだから気にしないで。でも今日さ20時で勤務終わるから待っててよ。本当にいいんですか？不動産屋から連絡あると思うんでとりあえず今日だけ。
うちは何日でも構わないわ。じゃ待っててね。そう言うとゆいなさんはまた勤務に戻っていった。いくら兄の元奥さんでも女性の家に泊まるなんてと思ったが、強引に言われそのまま待っていた。今日は患者さんが落ち着いているということで、少し早めに勤務を上がり着替えてきたゆいなさん。白衣の時とは違い、とても明るい服装でイメージがガラッと違って見えた。実はさ、ちょっと頼みたいことがあったからちょうどよかったのよ。頼みたいことですか？嵐のことでお願いがあるの。ゆいなさんが嵐と呼ぶのは俺の兄の名前。大石嵐。5年ぶりに聞いて懐かしく、そしてゆいなさんと仲が良かったことを思い出す。兄さんのことで頼みたいことって何だろうと思ったが、その時は聞かなかった。なんだかゆいなさんに自分から聞いてはいけないような気がしていたからだ。兄さんが亡くなってから俺はゆいなさんがどんな生活をしてきたか知らない。きっと悩みとか人に言えなかったこともあるだろうし、家でゆっくり聞くことにした。ゆいなさんはかっこいいスポーツカーに乗っていて、さすがドクターだと感心する。ゆいなさんの自宅は病院の近くで、商店街を越えた小高い丘に立っている。この辺は住宅地で、しかも大きな家ばかり。きっと兄さんと結婚した時家を建てたのだろう。ゆいなさんの自宅はとても立派な一軒家だった。俺は中に案内され、広いリビングでゆいなさんはコーヒーを入れてくれた。2階の部屋はたくさんあるから好きなところ使ってくれていいわよ。本当に申し訳ないです。助かります。ホテルはちょっときついかなって思ってたんで。キッチンやリビング、お風呂なんかも自由に使ってね。はい、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好きなだけいていいからね。気楽に過ごして。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それと花をいつも買ってきてほしいの。時間がなくて買えないことがあって。わかりました。花綺麗ですね。嵐、お花がすごく好きだったの。だからお願いします。ゆいなさんのお願いは兄さんの仏壇をいつも花で飾ってほしいということだった。兄さんが花が好きだったなんて俺は初めて聞いた。花屋さんの閉店時間に間に合わないことがあり、ゆいなさんは困っていたらしい。俺は定時に会社を出られるので毎日買って帰ることを約束した。ゆいなさん、今まで兄を参ることもできなくてごめんなさい。久しぶりにあなたと会えて、あの人もきっと喜んでいるわ。俺はこれからお世話になる報告と今まで参ることができなかったのを謝った。兄さんの写真はとても笑顔で昔のまま俺を見つめている。お世話になる間はきちんと顔を合わせ、兄さんにもお礼を告げようと思った。俺は早速部屋を見てみようと2階へ上がる。2階には6畳ほどの部屋が4つもあり、一つ一つきれいに掃除してある。結婚式の時、兄さんは両親がいないから家族をたくさん作りたいとスピーチしていた。きっと子供をたくさん授かり、一人一部屋にしようと考えていたんだ。それを考えるとすごく寂しい思いがした。部屋は使われていないが、全部ベッドが入っていて机なども揃っている。本当なら今頃子供部屋として使われるはずだったのに、シーンとしていて悲しい。俺は一番手前の部屋に入り、窓から外を眺めた。住宅地が広がり、その先には街の街灯が綺麗なイルミネーションのように見える。こんなに素敵な家を建てて幸せいっぱいな生活があったのに、自分がいなくなりさぞ悔やんでいるだろう。しばらくの間お世話になります。俺は空を見上げ、兄さんへメッセージを送る。しばらくして下に降りると、ゆいなさんがご飯の準備をしていたので俺も手伝うことに。料理はやったことないが、野菜を洗ったり皿を並べたりできることをやる。ゆいなさんは手際がよく、美味しそうな匂いが部屋いっぱいに広がった。今夜は急だったからカレーにしたわ。とってもいい匂い。俺大好きなんです。やっぱり兄弟ね。カレー作ると喜ぶ顔同じだもの。ふふふと笑いながらゆいなさんはカレーとサラダを作り、俺はそれをテーブルへと並べる。いつも弁当を買って食べたり外食が多かったので、手料理は久しぶり。早速いただきます。久しぶりに誰かと食事するから嬉しいわ。ゆいなさんは笑顔で俺が食べる顔を見ているが、少しだけ悲しそうな顔をする。きっと兄さんがいなくなって一人で寂しい夜を過ごしていたんだろう。俺はできるだけゆいなさんと夕食を食べたいと思った。お世話になる間、俺がいることで寂しさを和らげたい。次の朝、俺が起きるともうゆいなさんの姿はなかった。
本当に医者は忙しくて大変な仕事をしているのだと改めて思う。俺はゆいなさんに何かしてあげられないかと考え、冷凍食品を出して弁当を作ってみる。昼食も不規則だと言っていたし、軽く食べれるお弁当があれば手軽でいいのではないか。中身は冷凍でもおにぎりと一緒ならいいおかずになると思い、俺は弁当を作った。午前中、別の仕事を済ませ、昼近くに病院へ向かう。タイミングが良ければゆいなさんと一緒に弁当を食べようと思った。少しでも力になりたい。俺はそう思い、ゆいなさんの部屋を訪れた。すると外科の上原先生が中にいて、2人は何やら親しげに話をしている。失礼します、ゆいなさん。おやおや、業者さんがゆいなさんの部屋に何の用？新しい商品でも入った？ああ、言ってなかったわね。彼は義弟なのよ。そうか、彼が大石くんの弟さんか。上原先生、お疲れ様です。亮太くん、どうしたの？実は弁当を。君が弁当を作ったの？どういうこと？実は。彼は訳あって今うちにいるのよ。ゆいなさんの家に住んでるってこと？弁当なんて嬉しいわ。見せて。大したものじゃないんで。ごめんね、今からゆいな先生と食事に行くんだ。ああ、そうなんですね。わかりました。お邪魔しました。待って、亮太くん、その弁当ちょうだい。でも。上原先生、今日の食事はまた今度にして。私はお弁当あるから。ちょっと、せっかくお店抑えたのに。ブツブツ言いながら俺を睨み、上原先生は部屋を出て行った。ゆいなさん、大丈夫なんですか？大丈夫よ。さ、お弁当ちょうだい。俺が持っていた弁当を出すと、ゆいなさんはすぐに広げて食べてくれた。いいわね、おにぎりおいしいわ。なんか逆にすみません、大したものじゃないのに。何言ってるの、こういうの好きよ。気持ちが入ってるから。ニコッと笑うゆいなさんを見て、俺はドキッとした。ゆいなさんは冷凍食品と塩おにぎりを美味しそうに食べてくれる。きっといつもはもっと美味しいものを食べてるはずだし、形も悪い。俺はなんだか申し訳ない気持ちでいっぱいだったのに、彼女は笑顔だ。優しさで溢れていて、俺に気を使っているゆいなさんに心を惹かれた。ゆいなさんの笑顔を見ていると心拍が速くなる感じがする。俺はもしかしてゆいなさんを好きなのか？自問自答するが、義弟に気を使っているだけだと心を鎮めた。兄さんのいなくなった穴を俺は埋めることなんてできない。病院ではよくゆいなさんと上原さんが一緒にいるところを見かける。兄さんが亡くなって5年、ゆいなさんだって彼氏くらいいるだろう。一緒に住んで近い距離にはいるが、心はとても遠いところにいるような気がしていた。早いものでゆいなさんの家に住むようになって3日が過ぎているが、まだ榊原さんからの連絡はなく、部屋が決まっていない。すれ違いの生活でほとんど会わないとはいえ、俺は寂しさを感じるようになっていた。一緒に住むようになって最初の週末、初めて休みが一緒になった俺とゆいなさん。俺と彼女は2人で出かけることにした。前からゆいなさんは絵画が好きで美術館へ行きたいと言っていた。俺も絵が好きなので2人で食事の時話をしていたんだ。ゆいなさんが絵が好きなんて、俺なんだか嬉しいです。私もよ。こんなところで趣味が一緒なんてとっても嬉しいわ。実は俺、描くのも好きなんです。ほんと？素晴らしいわ。今度私の絵描いてほしい。下手ですから。ゆいなさんは美術館に入り、絵をまっすぐ見つめる。その表情はとても豊かで、そして綺麗でまっすぐな心を表しているよ。大きな目をキラキラさせ、食い入るように見つめている。熱心な姿を見ていると、俺はゆいなさんに引き込まれそうだ。亮太くん、私じゃなくて絵を見てよね。少し意地悪そうな口調でゆいなさんは俺をからかってくる。ゆっくり時間が流れ、俺はこれからも2人で過ごしたいと思い始めていた。しかしそれは決して叶わず、そしてその心を見せてはいけないと思った。美術館を出た俺たちは外でご飯を食べようと思い、近くのレストランに入った。週末だったのでレストランもにぎわって家族連れが多く来店している。子供たちが美味しそうに、そして楽しそうに家族と笑いながら食事をしている。その姿は本当に嬉しそうで、家族の輪が広がっている。俺とゆいなさんは一番奥の席につき料理を注文。実はね、前に嵐とこの店に来たことがあるの。
本当ですか？でも兄さんは日本食が好きだったイメージだけど。確かに和食が好きで普段からあまり洋食店には行かなかったけど、この店は嵐が自分から入りたいって言ったのよ。それで兄さんはここで何を食べたんですか？オムライスよ。ゆいなさんが言うとタイミングよく店員さんがオムライスを運んできた。思い出のオムライスか。ゆいなさんはニコッと笑いオムライスを食べ始める。オムライスはチキンライスを卵で包み、外は甘く中はケチャップの風味が広がる。卵はふわふわではなくしっかり包んでいて昔ながらのスタイルだった。最近はどこの店に行ってもふわふわ卵にデミソースとかがかかっている。でも兄はこの昔ながらのオムライスが好きでこの店に来たという。俺はオムライスを見てあることを思い出していた。それは小学生の時、まだ両親が亡くなる前の話だ。父はサラリーマン、母は専業主婦でどこにでもあるようなごく普通の家庭だった。贅沢しなければ普通に生活できるくらいの一般的な家庭。母は料理が得意でいつも食卓には美味しいものが並んでいた。その中でも兄が一番好きだったのがオムライス。もちろん俺も好きだったが兄ほどではない。母が何を食べたいか聞くと兄はいつもオムライスと言っていた。俺は唐揚げとかカレーが好きだったけど兄がリクエストすると必ずオムライス。兄は本当に一途で母が作るオムライスが大好きだった。ゆいなさんがオムライスを食べる姿を見て俺は兄との思い出を振り返った。両親が亡くなり親戚に引き取られてからは兄は遠慮してオムライスが好きと言わなくなった。自分がわがままを言えば弟の俺は我慢ができなくなる。兄は俺のことも考えおじとおばの前では常に優等生だった。子供の頃の兄は大人の兄になった感じがして今思うと頑張っていたのだと思う。そんな兄さんとの思い出を感じながら目の前で見るゆいなさんの食べる姿は2人が重なって見えた。ゆいなさんは兄さんとの結婚生活を楽しくそして幸せに暮らしていたことがわかる。オムライスを食べるゆいなさんも幸せな顔をしていた。幸せそうに食べますね。オムライス食べると嵐の顔を思い出すの。兄さんのこと大好きだったんですね。うん、今も大好きよ。大好きよと言ったゆいなさんの顔は本当に幸せそうで俺には絶対勝てない。やっぱりいなくなっても兄さんの存在は大きくゆいなさんを支配している。俺がゆいなさんを10に好きになった気持ちとは比べられないほど大きいのだ。勝ち目は全くないし実際ゆいなさんは俺のことを男としては認識していない。食事が終わり家に帰るとゆいなさんは風呂に入ると言ったので俺はソファーでテレビを見ていた。しばらくしてバスタオル1枚のゆいなさんが風呂から上がってくる。思わず赤面し俺は目のやりどころに困った。ゆいなさんお願いですから洋服ぐらい着てください。ごめんちょっと忘れ物しちゃってすぐ着替えるから。ゆいなさんはそう言ってコンタクトのケースを持ちまた風呂場へ戻っていった。一緒に暮らし始めてから一人が長かったと言いながらたまにタオル姿で出てくる。その度に俺はドキドキしてしまって本当に困る。そんなゆいなさんを見ていても俺は自分が男として見られてないことを実感する。ゆいなさんにとって俺はずっと弟のままなのだろう。外食の帰りにアイスを買ってきていたので風呂上がりのゆいなさんと2人で食べる。ゆいなさんは甘いものが大好きなのにものすごくスタイルが良くて太ることがない。風呂上がりで濡れた髪を束ねとても艶っぽく大人の女性を感じさせる。俺は一生懸命ゆいなさんを好きな気持ちを抑えるが心臓はバクバクしている。このまま一緒に住んでいたらきっといつか気持ちがバレてしまう。そんなことを考えると早く家を出ないといけないと思っていた。俺の気持ちが分かったらきっと今までみたいに自然に付き合ってはくれないだろう。それに好きなのに気持ちを出せないのも俺にはもう耐えられなかった。数日後榊原さんから連絡があり俺は不動産屋を訪れた。本当に申し訳ありませんでした。入居の準備が整いました。すぐに入ることができるんですね。はい、今回はご迷惑をおかけしたので大きめのお部屋になっています。地図を見ると会社のすぐ近くで立地もすごくいい場所だった。じゃあ明日引っ越しますね。本当にご迷惑をおかけして申し訳ありませんでした。榊原さんは深くお詫びをし手土産まで持たせてくれた。家は確保できたので俺は今夜にでもゆいなさんにお礼を言って明日出ることを告げよう。
ゆいなさんと一緒にいたいけど、今の俺ではゆいなさんに告白しても受け入れてはくれない。兄さんとの思い出がたくさんあってまだ好きなのだから。身を引きこれ以上関わらなければ、俺はきっとゆいなさんを諦めることができる。そう自分に言い聞かせ、ゆいなさんの帰りを待った。今夜はゆいなさんと最後の晩餐だ。帰りにデパ地下で買ってきた料理を広げる。こんな時料理が作れたらいいのに。そんな風に思ったが、俺にできることはない。しかしオムライスだけは自分で作ってみることにした。思い出のオムライス、兄が作ってくれたのを真似てみた。正直見た目が悪すぎるけど味には自信がある。ゆいなさんとの最後の夜は兄の思い出話で終わらせたかった。しばらくするとゆいなさんが帰宅し、テーブルに並べられた料理を見てパーッと顔が明るくなる。すごい、どうしたの？こんなに豪華な料理用意してくれたの？買ってきたものばかりで申し訳ないです。でも最後の晩餐なんで。最後の晩餐？はい、実は今日家が決まって明日ここを出て行きます。そうなの？最後の晩餐か。ゆいなさんは料理を見つめ、俺が作ったオムライスの皿を手に取る。ごめんなさい、兄さんの思い出のオムライスを食べてほしくて。でも失敗です。ゆいなさんはニコッと笑ってオムライスを一口食べた。するとゆいなさんの目に大粒の涙があふれ、手が震え出す。うわ、まずいですよね。ごめんなさい、もう食べないでください。違うの。嵐のオムライスの味がするの。兄さんの？嵐もね、オムライスを作ってくれたの。その時と同じ味がするの。兄さんが作ってくれた時を思い出しながらやってみたんです。よかった、同じ味が出せて。ゆいなさんは無言でオムライスを口いっぱいに入れて食べている。きっと兄さんを思い出し、大粒の涙をボロボロ流している。俺はゆいなさんの手を止め、ハンカチで涙を拭いた。するとゆいなさんは俺に抱きつき、声を上げて泣き出した。俺はそっとゆいなさんを抱きしめ、彼女が落ち着くのを待った。一人で気を張っていたんだろう。しばらくゆいなさんは俺の胸の中で泣き続けた。ゆいなさんが少し落ち着き、俺から離れて時計を見つめる。時刻は夕方6時を回ったところで、いきなりゆいなさんは立ち上がって俺の手を引く。私もう我慢できない。今夜お願い、私もう我慢できない。そう言うとゆいなさんは俺の手を引き部屋を出る。ゆいなさん、いきなりどうしたんですか？俺は手を引かれたままゆいなさんに連れられ、車に乗せられた。夕日が沈み出し、キラキラしたイルミネーションが遠くに見える。一体どこへ行くのかわからないけど、ゆいなさんは真剣な顔で少し怖い。俺は何も聞くことができず、黙って助手席に乗っていた。さあ行くわよ。ここって？大きな駐車場に車を止めたゆいなさんが指をさした場所には遊園地が広がっていた。夏の期間限定で夜の遊園地が開催されていたのだ。車から降りたゆいなさんはまるで子供のように入り口まで走っていき、チケットを購入している。さあ行きましょう、時間がないから。中へ入ると園内がイルミネーションであふれ、家族連れやカップルが多い。ゆいなさんは俺の手を引いて一番大きなアトラクションに並んだ。これに乗るんですか？そうよ、大好きなの。私もう我慢できないわ。そんなこと言われても俺怖いです。あなたなら大丈夫。さあ行くわよ。高さもすごいが回転もきつい大きなコースター。俺は高所恐怖症なのに、ゆいなさんは俺の手を離さない。仕方なく俺は人生で初めてのコースターに乗ることとなった。大丈夫？ドリンク買ってきたわよ。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俺は情けないことに一回乗っただけで体がヘトヘト。近くのベンチで休ませてもらい、心配そうな顔をしたゆいなさんが飲み物をくれた。まだ頭が回っている感じで気持ち悪くて仕方がない。すみません、情けないですよね、コースターくらいで。するとゆいなさんは俺の顔を見て思いっきり笑い始めた。ごめんなさい、笑っちゃいけないのに。でも嵐と同じ顔してるんだもの。兄さんもコースター苦手だったんですか？苦手なんてものじゃないわよ。大嫌いだったわね。そんなところに兄さんとの共通点があったなんて。嵐は両親が早くに亡くなって遊園地に来たことがないって言っていたわ。はい、おじやおばは仕事が忙しくて遊園地に来たことはないんです。両親も生前は忙しかったし。
ゆいなさんは昔から遊園地が好きで、兄さんとも何度も遊びに来たと話す。デートでいつもゆいなさんがせがむので、兄も仕方なく一緒にコースターに乗っていたんだ。でも俺と一緒で高所恐怖症だから毎回気持ち悪くなっていたそうだ。俺と全く同じで、乗った後はベンチに座り回復を待っていたらしい。俺はやっぱり兄弟で、こんなところが兄と似ているのだと笑えてきた。俺は声を上げ、ゆいなさんと2人で大笑いした。私ね、嵐がいなくなって5年間ずっと思い出に蓋をしていたの。辛いって他の人にも言えなかったんだね。今回亮太くんがうちに来てくれて本当に感謝しているわ。ゆいなさんの心が少しでも解放されたのならよかったです。嵐を忘れようとすればするほど思い出してしまうのよね。それだけ兄のことを好きでいてくれたんですね。なんか嬉しいです。気持ちを閉じ込めたから余計に大きくなったのかもしれないわね。これからはもっと楽になってくださいよ。兄に縛られないでください。手伝ってくれないかな。ゆいなさんは俺の手をもう一度握り、まっすぐ目を見て言ってきた。俺は心臓が飛び出そうなくらいバクバクして、今にもゆいなさんに音が聞こえそうだ。こんな近くでゆいなさんを顔を見つめ話をするなんて気持ちが抑えられない。ついに俺はゆいなさんに心の中の気持ちを伝えてしまった。ゆいなさん、俺ゆいなさんが大好きです。私は嵐が忘れられないのに、それでもいいの？いいんです。兄さんを好きなゆいなさんごと俺は愛していきますから。オムライスと遊園地がついてくるわよ。俺はゆいなさんを引き寄せ強く抱きしめる。美味しいオムライスは作りますけど、コースターには乗りません。俺たちは顔をくっつけ、そして口づけを交わした。数日後、病院へ行くとまた上原先生がゆいなさんの部屋を訪れていた。俺が部屋に入ると上原先生は少し俺を睨みつける。ゆいなさんと二人きりで話をしたいのか、俺が邪魔と言いたげだった。俺は持ってきた弁当をゆいなさんに差し出し、部屋を出ようとしたその時、上原先生に呼び止められる。業者なのに少し出しゃばりすぎじゃないのか？毎日弁当を持ってきているのか？業者ですけど、俺は仕事でゆいなさんと付き合っているわけではないですよ。彼氏ですから。は？何を言ってるんだ？彼氏は俺だろ。もうすぐ俺の病院で彼女は働くんだ。申し訳ないけど、私はこの病院辞めないわよ。俺たちの話を聞いていたゆいなさんが上原先生に話し出す。上原先生は実家の病院を継ぐため大学病院を辞めることが決まっていた。自分の病院にゆいなさんを招き、結婚を申し込むつもりだったらしい。私はこの病院でこれからも働くし、亮太と付き合っているからあなたとは付き合わない。ゆいなさんがはっきり断ったので、上原先生は気まずい顔をして黙って部屋を出て行った。あんなはっきり言って大丈夫なんですか？大丈夫よ。彼ももう辞めちゃうし、会うこともないわ。そうじゃなくて、俺が彼氏でいいのかなって。もう少し自信持ってくれるかな。すみません。俺はゆいなさんと付き合うことになったが、まだ信じられないでいることも確かだ。俺はすでにゆいなさんの家から会社の寮に引っ越している。彼女に会うため、たまに自宅を訪れているのだ。それは兄に対する礼儀と、正式に結婚することを決めないと同居はダメだと思ったから。ゆいなさんを愛する中で2人のマナーとして大切にするつもりだ。これからゆっくりと2人で愛を育み、結婚も考えている。兄のことをまだ好きなゆいなさんがじっくりと俺を選んでくれたらいいと思う。ゆいなさんは忙しいので、俺は毎日弁当を作り、お昼は一緒に食べるようにした。少しずつ距離を近づけ、ゆいなさんが寂しい気持ちにならないようにサポートするつもりだ。きっといつか兄より俺の方が好きと言ってもらえるように、俺は努力するつもりだ。大事な思い出を壊さず、ゆいなさんを幸せにしていくことを俺は誓う。今日のお弁当は冷凍食品が入ってないわよ。これからはオリジナルで料理の勉強をしようと思ってます。美味しいお弁当をいつもありがとう。今度またオムライス作りますね。ありがとう。楽しみにしているわ。ゆいなさんと過ごすお昼ご飯は俺にとって最大の幸せな時間だ。今日もご清聴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今回のお話が感動した、面白かったと思っていただけたら、高評価、チャンネル登録をよろしくお願いします。
잠깐 나랑 얘기 좀 하자. 네. 저는 며느리를 앉혀놓고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했습니다. 애한테 얘기 다 들었다. 부동산에 투자한다고? 들으셨어요? 그게 정말 좋은 땅이에요. 가지고만 있으면 내년 이맘때쯤은 최소 20배. 됐고, 그 땅 당장 다 갖다 팔아라. 네? 땅을 팔라는 말에 며느리가 화들짝 놀랐습니다. 사실 저도 그 땅을 팔라는 말까지 할 생각은 없었어요. 하지만 아들이 그렇게 다 죽어가는 얼굴로 앉아 있는데도 태연한 표정으로 좋은 땅이라는 둥 헛소리를 하는 며느리를 보니 속이 뒤틀려서 도저히 이성적인 판단이 되질 않더라고요. 내 말 못 들었어? 그 땅 당장 다 팔아서 돈으로 가져오라고! 하지만 어머님, 그냥 가지고만 있으면? 너는 네 남편 안색이 어떤지 안 보이니? 네 남편을 내년 이맘때까지 계속 이런 식으로 살게 할 셈이야? 저도 이 힘들다는 건 알아요. 하지만 기회가 너무 좋잖아요. 저도 있는 돈 없는 돈 다 끌어다가 샀다고요. 시어머니인 제가 그렇게까지 얘기했는데도 며느리는 여전히 그 땅이 아까운 눈치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옆에 앉아있던 아들에게 물었지요. 얘, 네가 한번 솔직하게 얘기해봐라. 넌 그 땅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니? 새아가 말대로 지금처럼 계속 쓰리잡 뛰면서 땅 살 거니? 그러자 고개를 푹 숙였던 아들이 힘겹게 고개를 들며 대답했습니다. 자기야, 나 자기 말 못 믿는 건 아닌데 그래서 어떻게든 버텨보려고 했는데 솔직히 나 요즘 너무 힘들어. 몸이 피곤하니 회사에서도 자꾸 실수하고. 우리 그냥 그 땅 팔자. 지금 팔아도 수익은 조금 있다면서. 나 앞으로 열심히 벌 테니까 그 땅 팔자, 응? 아들까지 그렇게 이야기하니 며느리도 제법 충격을 받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거기에 쐐기를 박았습니다. 분명히 얘기하는데 너 그 땅 안 팔면 나 절대 그냥 안 넘어간다. 우리 아들이 싫다고 해도 내가 이혼시킬 테니 그렇게 알아. 며느리는 굉장히 억울한 표정이었지만 제 눈에는 전혀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돈이 중요하다는 걸 모르는 건 아니지만 아들을 갈아서 그 돈 벌어봐야 의미 없는 거였으니까요. 그렇게 며느리에게 한바탕 난리를 쳤더니 시간이 많이 늦어졌더군요. 그래서 그날 밤은 어쩔 수 없이 아들 집에서 자게 되었네요. 그런데 다음날 아침 정말 황당한 일이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어머니, 와이프가 안 보여요. 뭐라고? 분명 간밤에 아들과 함께 안방으로 들어갔던 며느리가 아침이 되고 보니 흔적도 없이 사라진 것이었어요. 뒤늦게 집안을 뒤져보니 옷가지 몇 개와 함께 여행 가방까지 사라졌더군요. 글자 그대로 야반도주를 해버린 겁니다. 정말 어처구니가 없더군요. 아들 갈아서 번 돈으로 땅을 산 것도 황당한 일인데 그 땅을 팔라고 했다고 야반도주를 하다니. 그래도 어젯밤까지만 해도 다 잘해보려고 그랬겠거니 생각했는데 이젠 생각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냥 사람으로 안 보이더군요. 저는 그 즉시 서울에 있는 남편에게 연락해 사정을 이야기했어요. 그랬더니 주말에도 쉬지 않던 가게 문까지 닫고
찾아가 사정을 설명하고 며느리를 찾아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실종이나 뭐 그런 걸로 신고한 게 아니라 야반도주라고 이야기했더니 절도 용의자로 해서 수색을 해주더군요. 경찰까지 나서서 도움을 주니 며느리를 찾는 건 금방이었어요. 어처구니 없게도 며느리는 자기가 샀다는 시골의 땅에 가 있더라고요. 근처에 민가는커녕 길 하나 없는 산속에 만신창이가 된 채로 멍하니 앉아있는 며느리를 보니 저도 모르게 화가 나서 욕부터 나왔습니다. 내 이 도둑년, 네가 감히 야반도주를 해? 도망가면 내가 못 찾을 줄 알았어? 그리고는 곧바로 머리끄덩이를 잡고 바닥에 패대기 쳐버렸습니다. 그런데도 며느리는 정신이 나간 사람처럼 아무 저항도 하지 않더군요. 그것으로 모든 것은 끝이 났네요. 며느리를 붙잡아 돌아온 후 아들은 곧바로 며느리가 땅을 샀다는 투자회사에 투자금을 돌려달라고 요청했어요. 알고 보니까 땅을 진짜로 산 것도 아니고 그냥 투자금으로 넣어둔 거더라고요. 돈을 돌려달라고 했더니 투자회사에서는 이대로 1년만 기다리면 20배가 되는데 왜 벌써 빼려고 하냐며 끈질기게 설득하더군요. 하지만 그런 꼴까지 본 마당에 20배고 200배고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다 필요 없으니 그냥 돌려달라고 하루를 꼬박 거기 앉아서 땡깡을 피워 결국 돌려받았네요. 그렇게 돈까지 돌려받은 후 남편만 먼저 올라가고 저는 거기에 남았어요. 정말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기를 바랬지만 이제 아들의 결혼 생활은 사실상 파탄난 거나 다름없었지요. 여기서 괜히 정인이 뭐니 해서 그냥 넘어갔다가 애라도 생기게 되면 헤어지기는 더 어려워질 게 뻔하잖아요. 그래서 저만 남아서 사돈댁에 자초지종을 설명하고 이혼시키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처음에는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냐며 길길이 날뛰던 사돈댁도 이야기를 다 듣고 나서는 차마 이혼을 반대하지 못했지요. 그렇게 아들은 합의 이혼을 했어요. 마음 같아선 소송이라도 걸어서 위자료까지 받아내고 싶었지만 그래도 한때는 며느리였던 사람인데 그렇게까지 하는 건 너무하다 싶더라고요. 게다가 야반도주 후에 실성한 사람처럼 지내는 며느리가 조금 안쓰럽기도 했고요. 그렇게 아들의 첫 번째 결혼은 파경으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그 후로도 한참 동안 아들은 우울함에서 헤어나지 못했네요. 늘 짓는 우중충한 표정은 둘째치고 따로 챙겨주지 않으면 밥도 안 챙겨 먹는 데다가 전에는 잘 마시지도 않던 술까지 몸을 못 가눌 정도로 마시더군요. 그런 아들을 도저히 그냥 둘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남편에게 양해를 구하고 제가 함께 살면서 아들을 돌봤습니다. 누군가는 다 큰아들을 왜 따라다니면서 챙기냐고 하겠지만 정작 돌봄이 필요한 나이에 돌보지 못했던 제 입장에서는 이제라도 엄마 노릇을 할 수 있다는 사실에 감사했지요. 그렇게 한 1년쯤 지나니 아들도 점차 회복하더군요. 그때 일도 어느 정도 잊어버린 것 같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일찍 퇴근한 아들과 함께 TV를 보고 있는데 뉴스에서 다단계 부동산 사기에 관한 뉴스가 나오더군요. 뭐가 어떻게 된 건지 복잡해서 내용은 못 알아들었어요. 그런데 뉴스 끄트머리에 나온 사무실 사진이 어딘가 눈에 익었습니다. 예, 저 사무실 왠지 눈에 익지 않니? 거기네요.
결국 그게 다 사기였던 거지요. 그런 것도 모르고 전 며느리는 남편을 갈아놓고 있었으니 그 뉴스를 보고 난 아들은 그제야 남은 앙금을 다 털어내는 것 같았네요. 저게 사기. 썰맘을 방문해주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쓰리잡 뛰며 버는 족족 며느리 믿고 땅 사두었던 아들. 그 땅 팔자는 아들 말에 며느리가 야반도주를 하는데 내 이 도둑년, 네가 감히? 라는 내용의 사연입니다. 그럼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남편과 함께 아들 하나 키우며 나름대로 행복하게 살아온 60대 주부입니다. 저는 참 여러모로 복받은 인생을 살았다고 생각해요. 중매를 통해 만난 남편은 살갑지는 않았지만 언제나 성실하고 근면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책임감이 무척 강했어요. 무슨 일이 있어도 늘 가족을 우선순위에 두었기 때문에 저와 저희 아들은 남편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늘 든든함을 느끼며 살아왔지요. 남편이 그런 성격이라 그랬을까요? 아들은 저와 남편을 적당히 섞어놓은 외모를 가지고 있었지만 성격만은 영락없이 제 아빠를 닮았습니다. 아들이 공부를 잘하는 편은 아니었어요. 딱 성적만으로만 따지면 반에서 10등, 20등 하는 수준이었지요. 하지만 노력만큼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해야 할 일이라는 생각을 하면 누가 시키지 않아도 밤잠까지 줄여가며 노력하는 성격이었네요. 무슨 일을 하더라도 늘 진지한 태도로 임했고 사람을 만날 때도 말 한마디 허투루 하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늘 또래에 비해 어른스럽다는 말을 많이 듣고 자랐지요. 하지만 얼마 전 그런 아들에게 커다란 시련이 찾아왔습니다. 남편과 저는 늘 아들에게 성실하고 정직해야 한다고, 사람을 대할 때는 늘 진심으로 대해야 한다고 가르쳤는데 막상 아들이 겪은 시련을 생각하면 저희가 가르쳤던 게 과연 옳은 건지 잘 모르겠어요. 눈만 마주치면 사기를 치려들고 언제든 다른 사람을 이용하려 드는 세상인데 저희 아들만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아서 손해를 보는 건 아닌지 지금부터 여러분께 저희 아들이 겪었던 일을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저희 아들은 어렸을 때부터 참 기특한 아이였습니다. 앞에서 말했다시피 자기가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하면 절대로 허투루 하는 법이 없었거든요. 어른들의 시선으로 보면 해야 할 일을 하는 게 무슨 큰 대수냐고 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게 대여섯 살 먹은 어린아이라면 이야기가 좀 다르겠지요. 요즘도 그런 게 있긴 있는 것 같던데 왜 예전에는 부모들이 아이들 가르친다고 학습지 같은 거 많이 했잖아요. 한때는 그걸 유행이라고 불러도 될 정도로 많은 아이가 학습지를 했으니까요. 그리고 저도 여느 부모들과 다르지 않았고 아이의 의견은 물어보지도 않은 채 학습지를 시켰지요. 사실 지금 생각해보면 아직 학교도 들어가지 않은 아이가 공부해봐야 얼마나 한다고 애 이야기는 들어보지도 않고 그걸 시켰나 후회가 되긴 합니다. 그런데 그때는 전혀 그런 생각을 못했어요. 아이는 정말 단 하루도 밀리지 않고 학습지를 했으니까요. 그런데 저는 그걸 그냥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제가 아이를 여러 명 키워본 것도 아니었고, 남편과 하는 가게 일이 바빠서 다른 아이들이 어떻게 하는지
시간도 없었거든요. 그러다 우연히 가게에 찾아온 손님과 이야기를 나누다가 학습지 이야기가 나왔던 겁니다. 그 손님도 아이에게 학습지를 시켰는데 시작부터 줄곧 밀리고 밀리다가 2달도 채우지 못하고 그만뒀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게 너무 의아해서 저희 아들은 지금까지 한 번도 안 밀렸다고 이야기했더니 손님이 무척 놀라면서 다른 아이들은 다 학습지 싫어하는데 저희 아들이 좀 특이하다고, 혹시 하기 싫은 걸 억지로 하느라 힘들어하진 않는지 알아보라고 하더군요. 저는 그제야 뜨끔했어요. 저는 아들이 아무 말도 없길래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넘겼는데 그럴 일이 아니었던 걸 뒤늦게 깨달은 거지요. 그래서 그날은 조금 일찍 집에 들어가 유치원생 아들을 앉혀놓고 물어봤습니다. 아들, 학습지 하는 거 힘들지 않아? 힘들어. 아들의 힘들다는 말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내가 괜히 유행 따라한다고 아들을 힘들게 했구나 싶어 미안해지더군요. 아들, 많이 힘들어? 그럼 학습지 그만 끊을까? 힘들긴 한데, 그래도 이거 해야 하는 거 아니야? 해야 하는 일은 힘들어도 해야지. 그 순간 저는 망치로 머리를 맞은 것 같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그때 아들의 나이가 6살이나 7살쯤이었을 거예요. 보통 그 나이대의 아이는 하기 싫은 게 있으면 울고불고 나자빠지고 말았을 텐데 저희 아들은 그때부터 너무 어른스러웠지요. 이후로도 그런 일은 자주 있었습니다. 초등학교 때는 학교 끝나고 친구들과 놀아도 자기 전에 꼭 교과서를 한 번씩 읽고 자더군요. 그래서 왜 그렇게 하냐고 물었더니 선생님이 예습 복습이 중요하니까 꼭 해야 한다고 하셨어. 라고 하더군요. 아들은 자신이 해야 하는 일이라고 생각하면 누가 보거나 말거나 묵묵히 하는 스타일이었던 겁니다. 당연히 시험 기간에는 더 열심히 공부했지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성적이 썩 좋은 편은 아니었습니다. 저나 남편이나 어디 가서 머리 좋다거나 공부 잘한다는 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으니 당연하다면 당연한 일이겠지요. 누가 시키지 않아도 알아서 예습 복습을 하고 시험 기간에는 혼자 밤까지 새워가며 공부를 했지만 성적은 반에서 10등에 간신히 들어가는 정도였네요. 그래도 저와 남편은 전혀 불만이 없었어요. 매사에 늘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아들의 모습만으로도 저희는 충분했거든요. 아들은 그렇게 무난한 학창 시절을 보냈습니다. 그러는 동안 주위 사람들의 평판은 늘 최고였지요. 동네 사람들이나 학교 선생님, 그리고 가끔 놀러오는 친구들의 말을 들어봐도 늘 진지하고 성실한 아들을 싫어하는 사람은 없었네요. 늘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가 원만하고 자기 할 일은 누가 시키지 않아도 알아서 잘하니 부모 입장에선 그보다 더 효자는 없었지요. 그렇게 아들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에 들어갔습니다. 성적이 좋은 편은 아니라서 서울에 있는 대학에 가지는 못했지만 지방에서 나름 이름 있는 국립대에 들어갔어요. 아들은 학교 때문에 근처에서 하숙해야 했고 그때부터 아들은 점점 자기 삶을 꾸려가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도중에 군대도 다녀오고 했지만 대학을 졸업하고 취직까지 하고 나니
회사에 부품을 납품하는 꽤 탄탄한 회사더군요. 회사 일은 별 걱정이 없었어요. 그때까지 아들이 보여준 모습이 있었으니 회사에서도 성실하게 잘 해낼 거라 믿었지요. 하지만 아무리 그래도 자식은 자식이라 걱정이 없을 수는 없었습니다. 당시 아들은 회사 근처 오피스텔에서 혼자 살았는데 아무래도 남자 혼자 사는 집이 좀 그렇잖아요. 밥도 잘 안 해먹게 되고 집 청소도 그렇고 문득 이제 사회초년생인 아들이 낮에는 회사에서 일하고 집에 돌아오면 밥도 해먹기 귀찮아서 대충 라면으로 때우는 모습이 떠오를 때면 마음이 좀 그렇더라고요. 이제 아들도 성인이고 제 할 일은 알아서 잘하는 성격이지만 그래도 한 번쯤은 가서 돌봐주자 싶어서 하루 날 잡고 남편과 함께 아들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물론 아들에게는 미리 연락했지요. 다만 괜히 저희 온다고 밤새 집 정리하고 그럴까봐 아들이 아직 회사에 있을 시간에 전화하고 찾아갔네요. 집이야 어차피 제가 정리해주려고 생각하고 간 거였지요. 그런데 막상 아들이 사는 오피스텔을 확인하고 나서는 저나 남편 모두 할 말을 잃고 말았습니다. 야, 이게 남자 혼자 사는 집이라고? 왜 이렇게 깨끗해? 그러게요. 집 청소도 안 하고 살까봐 걱정돼서 온 건데 따로 손대고 말고 할 것도 없네요. 그러게. 그럼 이 녀석 오기 전에 밥이나 하자고. 괜히 또 우리 때문에 나가서 먹자고 하기 전에. 남편의 말에 저는 아들 주려고 싸온 반찬을 넣을 생각으로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또 한 번 놀라고 말았네요. 여보, 여기 와서 이것 좀 봐요. 응? 왜? 무슨 일? 세상에. 아니, 얘는 왜 반찬통을 줄을 맞춰놨어? 아들의 냉장고는 도저히 남자 혼자 사는 집에 있는 냉장고 같지 않았습니다. 반찬 가짓수만 해도 네다섯 가지나 됐는데 그걸 전부 같은 모양의 반찬통에 담아서 보기 좋게 줄까지 세워뒀더라고요. 그걸 보고 혹시나 싶어 밥솥도 봤는데 퇴근 시간에 맞춰 밥이 되도록 예약도 걸어두었더군요. 언제 그럴 정신이 있는 건지 화장실도 아침에 청소한 것처럼 깨끗했고 바닥에는 옷 하나 굴러다니는 법이 없었습니다. 제가 낳은 자식이지만 참 뭐 하나 손댈 것이 없었네요. 아무래도 우리가 이 괜한 걱정을 한 것 같아. 이 녀석이 이렇게 잘해놓고 살 줄은 몰랐네. 그러게 말이에요. 원래도 자기 할 일은 야무지게 잘한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세상 쓸데없는 게 저희 아들 걱정이라는 걸 그때 깨달았습니다. 오히려 저희 집보다 더 깨끗하게 해놓고 사는 아들인데 걱정할 게 뭐가 있었겠어요. 결국 그날은 퇴근한 아들과 함께 집에서 간단히 저녁 식사만 하고 집으로 돌아왔네요. 그날 이후로 저와 남편은 아들 걱정을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커도 부모 눈에는 아직 애처럼 보인다고 하지만 100번 양보해도 저희 아들에게 도움이 필요할 것 같진 않더라고요. 먹고 사는 일이 급해서 남편과 장사한답시고 아들에게 제대로 신경 한 번 못 써줬는데 손 하나 댈 것 없이 알아서 잘하더니 이제는 어엿한 어른이 되어 자기 삶을 꾸리는 모습을 보니 한편으로는 대견하고 고마우면서도 또 다른 한편으로는 섭섭하기도 했습니다.
가서 아들을 돌볼 수 있게 됐는데 그럴 여지가 전혀 없었으니 말이죠. 어쨌든 알아서 잘 사는 아들에게 저희가 이래라 저래라 할 이유는 없었습니다. 회사 일이 바빠서 자주 집에 오지는 못했지만 명절 때 만나면 늘 밝은 모습, 건강한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저희에게는 큰 위안이 되었지요. 그러던 어느 명절이었어요. 그때도 아들이 연휴 첫날부터 집에 왔는데 갑자기 할 말이 있다면서 저와 남편을 부르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제 반응이 지금 생각해도 좀 웃겼어요. 그럴 리가 없다는 걸 알면서도 생전 힘들다 도와달라는 소리 한 번 안 했던 아들이 진지한 표정으로 할 말이 있다고 하니 가슴이 철렁 내려앉더라고요. 머리로는 아들이 잘 알아서 하니 걱정할 것 없다는 걸 알았지만 가슴은 그렇지 않았던 거지요. 그렇게 두근대는 가슴을 부여잡고 식탁에 앉았는데 아들이 꺼낸 첫 마디는 제 생각과는 완전히 다른 것이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저 만나는 사람 생겼어요. 뭐? 무슨 말인지는 알아들었는데 그 말이 정말 아들 입에서 나온 건지 믿기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다른 건 다 알아서 잘했지만 연애만큼은 그렇지가 않았거든요. 뭐 사실 저희가 아들을 붙잡아 놓고 여자친구는 있느냐, 왜 안 만나느냐, 꼬치꼬치 캐물은 적도 없으니 연애 경험이 있는지 없는지는 본 썰맘을 방문해주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이슬이잡 시니어 버는 족족 며느리 믿고 땅 사두었던 아들, 그 땅 팔자는 아들 말에 며느리가 야간 도주를 하는데 내 이 도둑년 네가 감히? 라는 내용의 사연입니다. 그럼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남편과 함께 아들 하나 키우며 나름대로 행복하게 살아온 60대 주부입니다. 저는 참 여러모로 복받은 인생을 살았다고 생각해요. 중매를 통해 만난 남편은 살갑지는 않았지만 언제나 성실하고 근면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책임감이 무척 강했어요. 무슨 일이 있어도 늘 가족을 우선순위에 두었기 때문에 저와 저희 아들은 남편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늘 든든함을 느끼며 살아왔지요. 남편이 그런 성격이라 그랬을까요? 아들은 저와 남편을 적당히 섞어놓은 외모를 가지고 있었지만 성격만은 你 영락없이 제 上楼去 아빠를 换个身衣服。 닮았습니다. 刚刚 아들이 공부를 衣服弄 잘하는 脏了， 편은 아니었어요. 딱 好 성적만으로만 看吗？ 따지면 好看。 반에서 10등, 20등 하는 수준이었지요. 하지만 노력만큼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해야 할 일이라는 생각을 하면 누가 시키지 않아도 밤잠까지 可以 줄여가며 노력하는 开始了。 성격이었네요. 무슨 일을 하더라도 늘 还 진지한 是什 태도로 么？ 임했고 你不 사람을 是 만날 때도 말 한마디 要 허투루 하지 送吗？ 않았습니다. 그래서 늘 我们 또래에 不是揪着的 비해 吗？ 어른스럽다는 말을 많이 듣고 做， 자랐지요. 啊， 하지만 얼마 전 그런 아들에게 你 커다란 真是个 시련이 木头， 찾아왔습니다. 你自己待着吧，我走了。 남편과 저는 늘 아들에게 성실하고 정직해야 한다고, 사람을 대할 때는 늘 진심으로 대해야 한다고 가르쳤는데 막상 아들이 겪은 시련을 생각하면 저희가 가르쳤던 게 과연 옳은 건지 잘 모르겠어요. 눈만 마주치면 사기를 치려들고 언제든 다른 사람을 이용하려 드는 세상인데 저희 아들만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아서 손해를 보는 건 아닌지
적이 없었거든요. 어른들의 시선으로 보면 해야 할 일을 하는 게 무슨 큰 대수냐고 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게 대여섯 살 먹은 어린아이라면 이야기가 좀 다르겠지요. 요즘도 그런 게 있긴 있는 것 같던데, 왜 예전에는 부모들이 아이들 가르친다고 학습지 같은 거 많이 했잖아요. 如果不是我， 한때는 그걸 你 유행이라고 现在就在 불러도 检 될 疫床的床 정도로 上， 많은 为什 아이가 么要一个人 학습지를 跟他哼那么多酒？ 했으니까요. 그리고 我说 저도 过了， 여느 부모들과 다르지 这是我的 않았고 事儿， 아이의 与你无关。 의견은 물어보지도 않은 채 학습지를 시켰지요. 사실 有 지금 关？ 생각해보면 아직 학교도 들어가지 않은 아이가 你发什么疯？ 공부해봐야 我就 얼마나 是疯了， 한다고 我还不是为了你？ 애 이야기는 들어보지도 않고 그걸 시켰나 후회가 되긴 합니다. 그런데 그때는 전혀 그런 생각을 못했어요. 아이는 정말 一会儿就回来。 단 하루도 밀리지 않고 학습지를 했으니까요. 그런데 저는 그걸 그냥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别演了， 제가 아이를 여러 명 키워본 것도 아니었고 남편과 왜? 하는 가게 일이 바빠서 我不会再让 다른 你受 아이들이 到任何 어떻게 伤害。 하는지 이야기를 들을 시간도 없었거든요. 그러다 우연히 가게에 찾아온 손님과 이야기를 나누다가 학습지 이야기가 나왔던 겁니다. 그 손님도 아이에게 학습지를 시켰는데 시작부터 줄곧 밀리다가 2달도 채우지 못하고 그만뒀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게 호지야. 너무 의아해서 저희 아들은 지금까지 做我 한 男朋 번도 友吧， 안 밀렸다고 이야기했더니 손님이 무척 놀라면서 你喝多了， 다른 我 아이들은 是 다 不是 학습지 在哪儿见 싫어하는데 过他？ 저희 아들이 좀 특이하다고 혹시 하기 싫은 걸 억지로 하느라 힘들어하진 않는지 알아보라고 하더군요. 저는 그제야 뜨끔했어요. 저는 아들이 아무 말도 없길래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넘겼는데 그럴 일이 아니었던 걸 뒤늦게 깨달은 거지요. 그래서 그날은 조금 일찍 집에 들어가 유치원생 아들을 앉혀놓고 물어봤습니다. 아들, 학습지 하는 거 힘들지 않아? 힘들어. 아들의 힘들다는 말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내가 괜히 유행 따라한다고 아들을 힘들게 했구나 싶어 미안해지더군요. 아들, 많이 힘들어? 그럼 학습지 그만 끊을까? 힘들긴 한데 그래도 이거 这才 해야 叫做 하는 거 爽呢。 아니야? 해야 하는 일은 힘들어도 해야지. 그 순간 저는 망치로 머리를 맞은 것 같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그때 아들의 나이가 6살이나 7살쯤이었을 거예요. 屋外有人， 보통 그 나이대의 아이는 하기 싫은 게 있으면 울고불고 나자빠지고 你 말았을 要怎么谢 텐데 我？ 저희 아들은 그때부터 너무 어른스러웠지요. 你说呢？ 이후로도 그런 일은 자주 있었습니다. 不是要演戏吗？ 초등학교 때는 학교 끝나고 친구들과 놀아도 자기 전에 꼭 교과서를 한 번씩 읽고 자더군요. 그래서 왜 그렇게 하냐고 물었더니 선생님이 예습 복습이 중요하니까 꼭 해야 한다고 하셨어. 等我好不好？ 라고 하더군요. 아들은 자신이 해야 하는 일이라고 我不会 생각하면 做等待的 누가 那一个， 보거나 말거나 我想 묵묵히 要的， 하는 스타일이었던 겁니다. 我自己会去争取。 당연히 시험 기간에는 더 열심히 공부했지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성적이 썩 좋은 편은 아니었습니다. 저나 남편이나 어디 가서 머리 좋다거나 공부 잘한다는 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으니 당연하다면 당연한 일이겠지요. 누가 시키지 않아도 알아서 예습 복습을 하고 시험 기간에는 혼자 밤까지 세워가며 공부를 했지만 성적은 반에서 10등에 간신히 들어가는
그때부터 이미 자기 살림 你 꾸리던 别傻， 녀석이라고. 你不明白， 그러니까 괜히 这个是 조바심 我 내지 负担 말고 的。 그냥 있어. 그게 도와주는 거야. 알았어요. 저라고 그걸 왜 몰랐겠습니까? 다만 그저 미안하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하고 그래서 그랬던 건데. 하지만 남편의 말이 틀린 게 없으니 저는 그저 꾹 참기만 했어요. 아들 클 때 제대로 부모 노릇도 못 해줬는데 이제 와서 시어머니 노릇을 하겠다는 것도 좀 그랬고요. 아들 내외와는 명절 때만 거의 만났습니다. 아무래도 두 사람 다 일을 하는 처지라 주말에 왔다 갔다 하는 건 좀 힘들어 하더라고요. 1년에 2번 보는 아들과 며느리였지만 그래도 잘 사는 것 같아서 그것만으로도 마음이 놓였네요. 그런데 아들이 결혼하고 한 2년쯤 지났을 때였을까요? 그때도 명절이라 아들과 며느리가 인사하러 왔는데 你不明白， 한껏 밝은 표정을 한 며느리와는 다르게 아들은 무척 지쳐 보였어요. 무슨 근심이 있는 사람의 얼굴이라기보다는 그냥 피곤에 찌든 것 같았지요. 그래서 지나가는 말로 한번 물어봤네요. 掐死你！ 얘, 요즘 회사 일이 많이 바쁘니? 안색이 영 안 좋구나. 네? 네. 요즘 일이 좀 많아서 그래요. 你觉得我会 곧 碰你的 지나갈 杀过 테니 我的女人吗？ 걱정하지 你哪 마세요. 来的自信，觉得我会念念不忘？ 그래? 그럼 다행이고. 밥은 잘 챙겨 먹고 있지? 그럼요. 제 걱정하지 마시고 어머니 건강 잘 챙기세요. 그래, 真的以为我会杀 알았다. 了你？ 나름대로는 괜히 간섭하는 것처럼 보일까봐 조심스럽게 물었던 건데 아들이 그렇게 대답하니 저도 할 말이 없더군요. 그냥 회사 일이 많이 바쁜가 보다 하고 말았습니다. 명절에 아들은 거의 잠만 잤어요. 전 같으면 남편하고 술이라도 한잔하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을 텐데 밥도 먹는 둥 마는 둥 하더니 그대로 고꾸라져서 잠부터 자더라고요. 그렇게 그 명절을 보내고 아들 내외를 떠나보내는데 아무래도 마음이 안 좋았습니다. 아무리 걱정을 안 할래도 안색이 그렇게 안 좋으니 걱정을 안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렇게 아들 내외가 돌아간 후 如今看来， 저는 일부러라도 좀 더 자주 不过如此。 아들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恭喜你啊，赶紧回去， 전에는 아들이나 어, 저기 며느리한테 你走得仔细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전화를 했어요. 陆宽，你到底想干嘛？ 그것도 的夫妻，你 그중에는 说我要干嘛？ 아무래도 일이 什么 많을 礼 것 尚夫妻？ 같아서 我们那个婚礼根本就不 주말에만 算。 도시 确实不算。 통화했지요. 老娘 하지만 跟你拼了！ 지친 아들의 얼굴을 본 후로는 주중에도 몇 번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또 수상하더라고요. 아들, 엄마야, 퇴근했니? 네? 아니요, 아직이요. 일이 좀 많아서요. 아직도 일이 그렇게 많아? 怎么， 네, 不就是男欢 당분간은 女爱？ 계속 이럴 것 같아요. 殿下不是很想要我吗？ 그래? 몸은 좀 어떠니? 그래도 쉴 시간은 있는 거지? 그런데 그때 아들의 목소리 너머로 웬 술 취한 남자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이봐요, 아저씨. 아저씨 대리기사 아니에요? 사람이 기다리는데 아이 누구랑 통화를 하는 거야? 그러자 갑자기 夜深了， 전화기를 손으로 막은 샤. 것처럼 소리가 울리더니 작게 아들의 네가 목소리도 홀쳐. 들렸지요. 怕你跑了。 죄송합니다. 중요한 那 전화라. 你是要在这里住我一 조금만 晚上吗？ 기다려주시면 안 될까요? 그러더니 아들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东头子， 다시 전화로 돌아왔습니다. 죄송해요, 어머니. 잠깐 저녁 먹으러 나왔는데 이 좀 자什么？ 시끄럽죠? 건강은 제가 적당히 잘 관리할
재촉이 회사 쪽으로 기울더라고요. 그래서 일부러 퇴근 시간에 맞춰서 회사 건물 앞에서 아들을 기다렸지요. 사실 정말로는 무슨 생각이 있어서 그랬던 건 아니었습니다. 분명 아들 말로는 일이 많아서 매일 야근한다고 했으니 퇴근 시간에 맞춰 기다려도 아들을 보지 못할 확률이 높았으니까요. 그런데 그때는 그냥 그러고 싶었어요. 또 야근하더라도 저녁은 먹고 할 테니 그때 보자 싶기도 했고요. 그런데 상황은 제가 생각했던 것과는 전혀 다르게 흘러가더군요. 퇴근 시간이 되자 사람들이 우르르 건물 밖으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저는 혹시나 아들을 놓칠까 하는 마음에 눈을 부릅뜨고 나오는 사람들을 지켜봤지요. 그랬더니 저 뒤에서 비척비척 걸어오는 남자가 보였네요. 바로 아들이었지요. 어, 어머니, 어머니가 여긴 어떻게? 아들은 진심으로 놀란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았어요. 그런데 아들의 얼굴이 명절 이후로 고작 2주일이 지났을 뿐인데 그새 안색이 더 안 좋아져 있더라고요. 아무리 회사 일이 바쁘다지만 사람 얼굴이 그 지경이 되도록 일을 시켰다는 걸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회사도 사람 사는 곳인데 아들 얼굴이 이렇게 됐는데 윗사람들이 막무가내로 일을 시켰다는 것도 이상했고요. 그래서 이번엔 꼭 어떻게 된 건지 들어야겠다는 생각에 아들 손을 붙잡고 근처에 있는 카페로 향했네요. 거짓말할 생각하지 말고 똑바로 말해. 너 무슨 일이 있지? 그렇지 않고서야 사람 얼굴이 어떻게 그 지경이 돼? 너 정말 끝까지 입 다물 거니? 도대체 무슨 일인데 이러는 거니? 저는 끝까지 입을 다무는 아들을 붙잡고 하소연을 했습니다. 왜 말을 하지 않는 건지 답답하기만 했지요. 대답 없는 아들을 붙들고 제발 말 좀 해보라고 다그치기를 거의 1시간을 했을 겁니다. 드디어 아들이 입을 열더군요. 죄송해요, 어머니. 그렇게 죄송하면 제발 무슨 일인지 말 좀 해봐. 그러나 아들에게서 나온 말은 너무나 충격적이었어요. 그게 일이 많아서 피곤한 건 사실이에요. 다만 회사 일 때문이 아니라 저 사실 요즘 쓰리잡 뛰고 있어요. 뭐, 쓰리잡? 그럼 일을 3개나 한다는 거야? 네. 평일 낮에는 회사 일하고 밤에는 대리운전, 그리고 주말에는 택배 알바하고 있어요. 아니 대체 왜? 너 어디 빚이라도 졌니? 왜 갑자기 그렇게까지 일을 하는 건데? 그게 땅을 좀 사야 해서. 땅? 분명 아들 입으로 듣는 말인데도 도무지 앞뒤 연결이 이상했습니다. 빚을 진 것도 아닌데 쓰리잡까지 뛰어가며 돈을 버는 것도 이상한데 돈을 버는 이유가 땅을 사야 해서라니 이해가 되질 않았어요. 와이프가 투자회사를 통해서 부동산에 투자하기 시작했거든요. 사놓기만 하면 내년쯤엔 20배로 뛴다는데 당장 한 평이라도 더 사놔야 한다고 해서. 뭐라고? 그럼 그 땅 살 돈 마련하려고 이 지경이 되도록 일을 한다는 거야? 새아가는 생각이 있는 거니 없는 거니? 당장 너 쓰러지는 건 생각도 안 한다니? 계속 이렇게 사는 건 아니니까 제가 괜찮다고 했어요. 괜찮긴 뭐가 괜찮아. 안 되겠다. 내가
몰랐습니다. 물론 돈 벌 기회가 자주 찾아오는 건 아니겠지요. 하지만 아무리 그래도 제 아들을 이 지경까지 몰아붙이는 건 무슨 이유를 갖다 붙여도 용납할 수 없었어요. 저는 아들을 앞세우고 처음으로 아들 내외가 사는 집에 쳐들어갔습니다. 어머님, 어머님이 연락도 없이 이 먼 곳까지 웬일이세요? 마침 집에 있었구나. 잘 됐다. 너 잠깐 나랑 얘기 좀 하자. 네. 저는 며느리를 앉혀놓고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했습니다. 애한테 얘기 다 들었다. 부동산에 투자한다고? 들으셨어요? 그게 정말 좋은 땅이에요. 가지고만 있으면 내년 이맘때쯤은 최소 20배. 됐고, 그 땅 당장 다 갖다 팔아라. 네? 땅을 팔라는 말에 며느리가 화들짝 놀랐습니다. 사실 저도 그 땅을 팔라는 말까지 할 생각은 없었어요. 하지만 아들이 그렇게 다 죽어가는 얼굴로 앉아 있는데도 태연한 표정으로 좋은 땅이라는 둥 헛소리를 하는 며느리를 보니 속이 뒤틀려서 도저히 이성적인 판단이 되질 않더라고요. 내 말 못 들었어? 그 땅 당장 다 팔아서 돈으로 가져오라고! 하지만 어머님, 그냥 가지고만 있으면? 너는 네 남편 안색이 어떤지 안 보이니? 네 남편을 내년 이맘때까지 계속 이런 식으로 살게 할 셈이야? 저도 이 힘들다는 건 알아요. 하지만 기회가 너무 좋잖아요. 저도 있는 돈 없는 돈 다 끌어다가 샀다고요. 시어머니인 제가 그렇게까지 얘기했는데도 며느리는 여전히 그 땅이 아까운 눈치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옆에 앉아있던 아들에게 물었지요. 얘, 네가 한번 솔직하게 얘기해봐라. 넌 그 땅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니? 새아가 말대로 지금처럼 계속 쓰리잡 뛰면서 땅 살 거니? 그러자 고개를 푹 숙였던 아들이 힘겹게 고개를 들며 대답했습니다. 자기야, 나 자기 말 못 믿는 건 아닌데 그래서 어떻게든 버텨보려고 했는데 솔직히 나 요즘 너무 힘들어. 몸이 피곤하니 회사에서도 자꾸 실수하고. 우리 그냥 그 땅 팔자. 지금 팔아도 수익은 조금 있다면서. 나 앞으로 열심히 벌 테니까 그 땅 팔자. 응? 아들까지 그렇게 이야기하니 며느리도 제법 충격을 받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거기에 쐐기를 박았습니다. 분명히 얘기하는데 너 그 땅 안 팔면 나 절대 그냥 안 넘어간다. 우리 아들이 싫다고 해도 내가 이혼시킬 테니 그렇게 알아. 며느리는 굉장히 억울한 표정이었지만 제 눈에는 전혀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돈이 중요하다는 걸 모르는 건 아니지만 아들을 갈아서 그 돈 벌어봐야 의미 없는 거였으니까요. 그렇게 며느리에게 한바탕 난리를 쳤더니 시간이 많이 늦어졌더군요. 그래서 그날 밤은 어쩔 수 없이 아들 집에서 자게 되었네요. 그런데 다음날 아침 정말 황당한 일이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어머니, 와이프가 안 보여요. 뭐라고? 분명 간밤에 아들과 함께 안방으로 들어갔던 며느리가 아침이 되고 보니 흔적도 없이 사라진 것이었어요. 뒤늦게 집안을 뒤져보니 옷가지 몇 개와 함께 여행 가방까지 사라졌더군요. 글자 그대로 야반도주를 해버린 겁니다.
없다고 야반 도주를 하다니. 그래도 어젯밤까지만 해도 다 잘해보려고 그랬겠거니 생각했는데 이젠 생각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냥 사람으로 안 보이더군요. 저는 그 즉시 서울에 있는 남편에게 연락해 사정을 이야기했어요. 그랬더니 주말에도 쉬지 않던 가게 문까지 닫고 곧바로 내려오더군요. 그 사이 저와 아들은 경찰서로 찾아가 사정을 설명하고 며느리를 찾아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실종이나 뭐 그런 걸로 신고한 게 아니라 야반도주라고 이야기했더니 절도 용의자로 해서 수색을 해주더군요. 경찰까지 나서서 도움을 주니 며느리를 찾는 건 금방이었어요. 어처구니 없게도 며느리는 자기가 샀다는 시골의 땅에 가 있더라고요. 근처에 민가는커녕 길 하나 없는 산속에 만신창이가 된 채로 멍하니 앉아있는 며느리를 보니 저도 모르게 화가 나서 욕부터 나왔습니다. 내 이 도둑년, 네가 감히 야반 도주를 해? 도망가면 내가 못 찾을 줄 알았어? 그리고는 곧바로 머리끄덩이를 잡고 바닥에 패대기 쳐버렸습니다. 그런데도 며느리는 정신이 나간 사람처럼 아무 저항도 하지 않더군요. 그것으로 모든 것은 끝이 났네요. 며느리를 붙잡아 돌아온 후 아들은 곧바로 며느리가 땅을 샀다는 투자회사에 투자금을 돌려달라고 요청했어요. 알고 보니까 땅을 진짜로 산 것도 아니고 그냥 투자금으로 넣어둔 거더라고요. 돈을 돌려달라고 했더니 투자회사에서는 이대로 1년만 기다리면 20배가 되는데 왜 벌써 빼려고 하냐며 끈질기게 설득하더군요. 하지만 그런 꼴까지 본 마당에 20배고 200배고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다 필요 없으니 그냥 돌려달라고 하루를 꼬박 거기 앉아서 땡깡을 피워 결국 돌려받았네요. 그렇게 돈까지 돌려받은 후 남편만 먼저 올라가고 저는 거기에 남았어요. 정말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기를 바랬지만 이제 아들의 결혼 생활은 사실상 파탄난 거나 다름없었지요. 여기서 괜히 정인이 뭐니 해서 그냥 넘어갔다가 애라도 생기게 되면 헤어지기는 더 어려워질 게 뻔하잖아요. 그래서 저만 남아서 사돈댁에 자초지종을 설명하고 이혼시키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처음에는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냐며 길길이 날뛰던 사돈댁도 이야기를 다 듣고 나서는 차마 이혼을 반대하지 못했지요. 그렇게 아들은 합의 이혼을 했어요. 마음 같아선 소송이라도 걸어서 위자료까지 받아내고 싶었지만 그래도 한때는 며느리였던 사람인데 그렇게까지 하는 건 너무하다 싶더라고요. 게다가 야반도주 후에 실성한 사람처럼 지내는 며느리가 조금 안쓰럽기도 했고요. 그렇게 아들의 첫 번째 결혼은 파경으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그 후로도 한참 동안 아들은 우울함에서 헤어나지 못했네요. 늘 짓는 우중충한 표정은 둘째치고 따로 챙겨주지 않으면 밥도 안 챙겨 먹는 데다가 전에는 잘 마시지도 않던 술까지 몸을 못 가눌 정도로 마시더군요. 그런 아들을 도저히 그냥 둘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남편에게 양해를 구하고 제가 함께 살면서 아들을 돌봤습니다. 누군가는 다 큰아들을 왜 따라다니면서 챙기냐고 하겠지만 정작 돌봄이 필요한 나이에 돌보지 못했던 제 입장에서는 이제라도 엄마 노릇을 할 수 있다는 사실에 감사했지요. 그렇게 한 1년쯤 지나니 아들도 점차 회복하더군요. 그때의 일도 어느 정도 잊어버린 것
했습니다. 예, 저 사무실 왠지 눈에 익지 않니? 거기네요. 설마 했는데 전 며느리가 투자 안 잡시고 돈을 넣었던 그 투자 회사였습니다. 결국 그게 다 사기였던 거지요. 그런 것도 모르고 전 며느리는 남편을 갈아놓고 있었으니 그 뉴스를 보고 난 아들은 그제야 남은 앙금을 다 털어내는 것 같았네요. 저게 사기. 썰맘을 방문해주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쓰리잡 뛰며 버는 족족 며느리 믿고 땅 사두었던 아들. 그 땅 팔자는 아들 말에 며느리가 야반도주를 하는데 내 이 도둑년, 네가 감히? 라는 내용의 사연입니다. 그럼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남편과 함께 아들 하나 키우며 나름대로 행복하게 살아온 60대 주부입니다. 저는 참 여러모로 복받은 인생을 살았다고 생각해요. 중매를 통해 만난 남편은 살갑지는 않았지만 언제나 성실하고 근면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책임감이 무척 강했어요. 무슨 일이 있어도 늘 가족을 우선순위에 두었기 때문에 저와 저희 아들은 남편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늘 든든함을 느끼며 살아왔지요. 남편이 그런 성격이라 그랬을까요? 아들은 저와 남편을 적당히 섞어놓은 외모를 가지고 있었지만 성격만은 영락없이 제 아빠를 닮았습니다. 아들이 공부를 잘하는 편은 아니었어요. 딱 성적만으로만 따지면 반에서 10등, 20등 하는 수준이었지요. 하지만 노력만큼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해야 할 일이라는 생각을 하면 누가 시키지 않아도 밤잠까지 줄여가며 노력하는 성격이었네요. 무슨 일을 하더라도 늘 진지한 태도로 임했고 사람을 만날 때도 말 한마디 허투루 하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늘 또래에 비해 어른스럽다는 말을 많이 듣고 자랐지요. 하지만 얼마 전 그런 아들에게 커다란 시련이 찾아왔습니다. 남편과 저는 늘 아들에게 성실하고 정직해야 한다고, 사람을 대할 때는 늘 진심으로 대해야 한다고 가르쳤는데 막상 아들이 겪은 시련을 생각하면 저희가 가르쳤던 게 과연 옳은 건지 잘 모르겠어요. 눈만 마주치면 사기를 치려들고 언제든 다른 사람을 이용하려 드는 세상인데 저희 아들만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아서